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합니다. 단 3일만이었어요. 탱크 350대를 앞세운 5개 사단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고 한국군은 맨주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기는 다 한강에 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상태였거든요. 북한군이 그대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으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한 달 안에 한반도 전체가 적화됐을 거예요. 근데 북한군이 갑자기 멈춥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다리가 끊어져서 못 건넌 게 아닙니다. 나룻배도 있었고 철교도 보수하면 금방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3일을 낭비했을까요? 이 3일이 전쟁의 모든 걸 바꿨습니다. 김일성도 나중에 전쟁 실패의 원인 분석하면서 이 3일을 지목했어요.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이 왜 서울에서 3일간 멈췄는지, 그리고 그 3일이 어떻게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기습이었어요. 한국군은 완전히 허를 찔렸고 북한군은 하루에 15km씩 진격했습니다. 개성, 동두천, 포천이 순식간에 함락됐고 마지막 방어선인 의정부마저 뚫렸어요. 6월 28일 오전, 서울이 북한군 손에 떨어집니다. 서울이 함락되자 한국군은 한강 다리를 폭파했어요.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였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건너지 못한 한국군과 민간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이 폭파와 함께 한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한강 인도교가 끊어진 상태에서 한강 남쪽으로 건너온 한국군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당시 생존자 증언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신발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모자도 없고 어떤 사람은 군복 상의만 입고 있었다고 해요. 무기는 다 한강에 버리고 왔거든요.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뭘 어떻게 싸우겠어요.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어땠을까요? 보병 5개 사단과 탱크 350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T-34라는 소련제 최신형 전차였는데 85mm 포를 장착한 무서운 녀석이었습니다. 한국군에게는 이 전차를 막을 무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미군 경전차도 T-34 앞에서 박살났을 정도거든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에 곧바로 한강을 건넜다면 전쟁은 끝났다. 당시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계산해보면 38선에서 서울까지 60km를 3일 만에 왔으니까 하루에 약 15km를 전진한 거예요. 그나마 이건 한국군이 저항을 했을 때의 속도입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한국군이 거의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병 사단이 하루에 전진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25km입니다. 이 속도로 계산하면 북한군은 서울에서 3일 만에 조치원, 6일 만에 대전을 점령하게 돼요. 무서운 속도로 남한 전체를 삼키는 겁니다. 근데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갑자기 멈췄어요. 6월 28일 오전에 서울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한강을 건너기 시작한 건 7월 1일입니다. 정확히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리가 끊어져서 못 건넌 걸까요? 아닙니다. 당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당시 한강에는 크고 작은 나룻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포 강변에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선박들도 있었고 널배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배들도 있었어요. 군대로 치면 1개 중대 정도는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6월 28일에 한강 다리가 끊어진 뒤에 나룻배가 중요한 도강 수단이었어요. 피난민들도 이 배를 타고 건넜고 한국군도 이 배로 빠져나왔습니다. 배가 너무 많아서 정체가 될 정도였다는 증언도 있어요.
게다가 철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강에 가로지른 다리는 한강 인도교, 광진교, 경인철교 등 모두 4개였어요. 그중 경부선 철교의 3번째 경가는 철로와 침목만 약간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철로와 침목을 교체하는 건 특별한 장비 없이 하루 안에 보수가 가능했다고 해요. 실제로 10월 1일 밤부터 북한군이 철교 보수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국군의 저항을 피해 밤에만 작업했음에도 이틀 만인 10월 3일 새벽에 북한군 전차가 철교를 건넜습니다. 처음부터 건널 마음만 있었으면 6월 28일 당일에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 건넜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성철이라는 사람이에요. 6.25 당시 북한군 작전국장이었던 인물로 1990년대에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망명 중인데 그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어요. 서울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다. 남한에 있는 남로당 세력이 봉기해서 정치적으로도 남한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도 이상하게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이게 바로 서울 제한 점령론이에요.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 내 좌익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군사적으로 더 이상 밀고 내려갈 필요 없이 정치적으로 남한이 무너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봉기가 일어나기를요. 근데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쟁 직전에 남한에서 대규모 빨치산 소탕 작전이 벌어졌거든요. 1949년 여름에 약 2만 명까지 늘었던 빨치산이 1950년 초에 대부분 토벌됐어요. 지리산으로 쫓겨 올라간 빨치산들은 50년 봄을 고비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군이 빨치산 소탕에 성공하면서 남한 내 좌익 세력의 봉기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을 점령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서울 점령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김일성은 진짜 서울만 점령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1994년에 러시아 대통령 옐친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소중한 자료를 전해줬어요.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소련과 북한 사이에 오갔던 극비 외교 문서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서울만 제한 점령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립자료보존소에서 발견된 북한의 남침 작전도예요. 선제 타격 작전도라고 불리는데 이 작전도를 보면 진격 방향이 한반도 남쪽 끝까지 쭉 그어져 있습니다. 서울만 점령하는 게 아니라 남한 전체를 삼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작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차 목표는 서울, 수원, 원주, 삼척이에요. 이후에는 세 방향으로 나눠서 한반도 남단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핵심은 수원 이북에서 한국군 주력 부대를 포위 섬멸하는 거였어요.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서울을 점령하는 부대와 춘천을 거쳐 수원으로 내려오는 부대의 타이밍이 맞아야 한국군을 효과적으로 포위할 수 있거든요. 서울 쪽에서 밀어내고 춘천 쪽에서 차단하면 한국군 주력이 갇히는 구조예요. 서부 전선은 계획대로 됐습니다. 개성, 동두천, 포천, 의정부가 순식간에 함락됐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어요. 한국군 주력 부대는 한강 이남으로 밀려났습니다. 북한의 작전대로 섬멸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부 전선이었습니다. 춘천 방면에서 뭔가가 잘못됐어요. 춘천으로 진격한 부대는 북한군 2사단이었습니다. 전쟁 2개월 전에 실시한 검열에서 최우수 부대로 뽑힌 정예부대였어요. 6월 25일 새벽 38선을 넘어 춘천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관문인 무진교는 30분도 안 돼서 돌파했어요. 순조로운 출발이었죠. 이 사단의 임무는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한 뒤 곧바로 가평, 이천을 거쳐 수원으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밀려 내려온 한국군 주력을 수원 이북에서 차단하려는 거였죠. 근데 옥산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산포는 춘천 북쪽에 있는 들판이에요. 당시에는 보리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긴급 출동한 한국군 6사단 7연대가 뒤늦게 남침 소식을 듣고 이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진격해오는 북한군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군 이 사단 입장에서는 완전히 뜻밖의 기습이었어요. 당시 북한군 병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보리키 높이로 총알이 날아오는데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 합니다. 진격하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총알 세례를 받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북한군은 옥산포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한국군 6사단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6사단은 전쟁이 나기 한 달 전부터 춘천 일대에 참호를 파고 있었어요. 사병들과 춘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우두산에 참호를 팠습니다. 그리고 각 참호의 주인을 정해놓고 실전처럼 훈련했어요. 당시 6사단 연대장이 진지 방어 훈련의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너 여기 담당이야. 저기서 나타나면 바로 사격해.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철저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군이 나타났을 때 훈련한 대로 즉각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옥산포에서 하루를 막은 한국군 6사단은 다음 날 소양강으로 방어선을 옮겼습니다. 소양강은 춘천 방어의 핵심이었어요. 양구 쪽에서 진격해오는 북한군 12사단까지 막아야 했거든요. 소양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한국군은 이틀 동안이나 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의 흔적은 지금도 소양교 다리에 남아 있어요. 총탄 자국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소양강은 춘천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다급해진 북한군 2사단은 소양강을 건너기 위해 총공격을 감행했지만 미리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한국군의 거센 반격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한군 포로들 신문 기록을 보면 한국군 포병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어요. 사실 병력과 화력으로 보면 한국군 6사단이 열세였습니다. 병력은 북한군의 4분의 1도 안 됐고 포도 북한군 122mm 포에 비해 한국군은 105mm 곡사포였어요. 성능이 거의 2배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군 포병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포병은 단독으로 쓸 때보다 관측, 지휘, 측지 같은 여러 요소가 통합돼서 쓸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한국군 6사단은 평시에 철저하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통합 운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미리 진지를 구축하고 관측소를 배치해뒀기 때문에 포격이 정확했던 겁니다. 춘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홍천에서도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천으로 진격한 부대는 북한군 12사단이었어요. 중국 내전에도 참여한 실전 경험이 있는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12사단의 임무는 홍천을 점령해서 한국군 6사단을 섬멸하는 거였어요. 근데 춘천에서 문제가 생기자 12사단 중 2개 연대가 춘천으로 빠졌습니다. 그만큼 춘천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예요. 남은 12사단 병력은 양구를 거쳐 홍천으로 향했는데 말고개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말고개는 지금은 잘 닦인 도로지만 당시에는 좁은 산길이었어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한국군 6사단 2연대였어요. 북한군 12사단에 밀려 후퇴하던 한국군이 이곳에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연대장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 전차가 이 고개를 넘으면 평야로 나가서 막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좁은 길을 따라 진격해 올 T-34 전차와 맞서기 위해 대전차포와 소총을 배치하고 11명으로 구성된 6탄 돌격대까지 결성했습니다. 6탄 돌격대가 뭐냐면 몸에 폭탄을 묻고 전차에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지만 당시에는 T-34를 막을 무기가 없었습니다. 대전차포도 정면에서는 T-34 장갑을 뚫지 못했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전차 위로 올라가서 수류탄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6탄 돌격대원들은 말고개 지형을 이용해 길 옆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산허리에 있던 대전차포가 먼저 발사됐어요. 전차가 멈칫하는 순간 6탄 돌격대원들이 전차로 뛰어올랐습니다. 전차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집어넣는 게 임무였어요. 당시 생존자 증언을 들어보면 전차 위로 올라간 순간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맡에서 총알이 스치고 옆에 있던 동료가 피를 뿌리며 쓰러졌어요.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했다고 해요. 6탄 돌격대원 대부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 덕분에 6월 28일 말고개에서 북한군 전차 진입을 막을 수 있었어요. 탱크 10여 대가 이곳에서 파괴됐습니다. 12사단 역시 28일까지 홍천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춘천과 홍천 전투가 끝나고 북한군은 대대적인 문책을 단행합니다. 이 지역 점령의 총책임자였던 이 군단장을 비롯해 이 사단장과 12사단장을 모두 교체했어요. 전쟁 초기에 군 지휘관을 전면 교체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군이 이 실패를 실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국 북한군이 춘천을 점령한 건 6월 27일 밤이었습니다. 당일 점령 계획에서 3일이나 지연된 거예요. 춘천을 거쳐 양평 쪽 한강을 건넌 건 10월 1일이었고 수원을 향해 용인을 점령한 건 10월 5일이었습니다. 수원 이북에서 한국군 주력을 포위 섬멸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어요. 여기서 서울에서의 3일이 연결됩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주력 부대가 한강을 건넌 시점도 10월 1일이었어요.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부대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춘천에서 3일이 늦어지니까 서울에서도 3일을 기다린 거예요.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군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6월 28일 오후부터 분산됐던 병력을 수습하고 부대를 재편했어요. 다음 날 지연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수습된 부대를 한강 남쪽에 배치했습니다. 초기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도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군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나고자를 수습할 수 있었어요. 맨주먹이었던 한국군이 다시 무기를 잡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이에 미군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6월 29일 맥아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도착해서 한강의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미군 파견을 결정해요. 이틀 뒤인 10월 1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이 긴급 투입됩니다.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3일 동안 한국군은 방어력을 갖추고 미군은 참전 준비를 마쳤어요. 한강 남쪽으로 쫓겨 내려온 3일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후 전쟁 양상도 바뀝니다. 한국군은 지연전을 수행하게 됐어요. 지연전이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버는 작전입니다. 밀리더라도 싸우면서 천천히 후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면서 반격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한 달 안에 한반도를 점령하려던 북한군의 작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김일성은 나중에 전쟁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을 섬멸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2사단과 7사단이 춘천 지역에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작전 자체가 어렵게 됐다. 속전속결로 이기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됐고 결국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만약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 바로 한강을 건넜다면, 만약 춘천에서 한국군 6사단이 3일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초기 전투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북한군에게 밀렸다고만 기억하고 있어요. 미군이 참전한 뒤에야 재정비를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춘천에서의 성공적인 방어전으로 이미 재정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춘천 전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제대로 방어 한번 못하고 쫓겨 내려갔던 초기 전투 중 하나로 묻혀 있었죠. 하지만 이 전투가 북한군의 남침 계획을 무너뜨렸고 한국군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역사는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서울에서의 3일,
춘천에서의 3일, 이 6일이 한국전쟁의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6탄 돌격대원들과 참호를 파고 끝까지 버틴 한국군 6사단 장병들이 있었습니다.